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가 진짜 깜짝 하락을 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리는 파월의 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파월님, 제발 충성. 어제 저녁 엔비디아의 실적으로도 미국 증시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8%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파월의 입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워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작년에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파월 아저씨가 인플레 파이터를 천명하며 그때 증시가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파월 아저씨 오늘 저녁 11시 5분인가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지 정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 내일 오전쯤에 그냥 뉴스가 다 나와 있겠죠. 그러한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특별한 부분 있으면 저 길이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야, 이거 막 주식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어제 우리가 이미 폭락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오늘 파월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어차피 나올 만한 이야기가 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은 크지 않지 않을까 해봐야 그냥 조금 하락하고 결국은 돌아오는 그 정도의 조정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파월 아저씨 입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생각 외의 상승을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금리 인하 내년 2분기 예상. 증권가에서 한국의 금리 방향을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 2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금통위는 3.75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금통위에서도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통위도 결국은 중립의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내년 2분기쯤 그때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보면은 아마도 많은 기론들이 야, 그러면 이제 집 사도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금리랑 집값은 많이 연동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보면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저금리를 예상하고 돈 빌려서 집을 산 사람이 있다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라는 거겠죠. 아니 길이 지금 이제 금리가 4%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결국은 한 1, 2년 지나면은 한 3%대로 줄어들고 한 4, 5년 지나면은 1, 2%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집값도 오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이자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영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영끌해서 산 사람한테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연 1에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한동안 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는 3%대 그 이후에는 빠르게 한 1, 2%대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분명 저 길이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저렴한 금리를 봤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낙관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들어 미국에서도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평균 금리가 뭐 4%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집을 살 때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매수를 하더라도 이 이자를 계속 부담할 수 있을 정도, 향후 5년간 이 이자를 내도 내가 큰 타격이 없을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진 부동산,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조금은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지금 현재 미국도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주택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금리 때문이죠. 지금 미국의 주담대 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치까지 기록했다고 하며,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니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담대 신청이 뜸해졌다고 하며
1995년 이후 최소치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동산 투자 심리도 나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은 걱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저 기릿의 과민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기릿은 이제 올 연말 내년쯤에는 좀 추워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봤으니까 이거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증시 살리기에 집중.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증시는 수수료를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증시 살리기를 위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 당국에서는 연기금과 대형은행 등에게 주식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코로나 때 정부에서 나서서 돈을 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와중에 청년 실업률은 비공개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13일간 무려 14조나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증시는 좋지 않겠죠. 8월 달에 상하이 지수는 무려 6%나 빠지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흐름을 이제 중국 정부가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을 사야 되나? 저 서정진 회장이 뭔가 칼을 빼는 느낌입니다. 공매도는 대주주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 주가는 저평가, 그리고 앞으로는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셀트리온 홀딩스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며 자사주 매입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지분은 판 적도 없고 팔 계획도 없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더 큰 폭으로 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주가 상승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실적이 예상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보고 매수는 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데 경영진의 의지를 조금 볼 수 있어서 이는 절대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셀트리온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말을 믿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터져 나오는 중. 자, 오늘 증시가 또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염수 관련 반일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G마켓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이 작년 대비 850%나 늘었다고 하며,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 이거를 검색하는 건수도 대폭 증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덩달아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 풍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일단 당분간은 회를 안 먹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 말고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중에는 닭이 있고, 그래서 오늘 육개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식품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오염수는 언제 한국에 오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언제 도착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 몇 가지만 보자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10년 뒤에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에서 5년 뒤에 미국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나 한국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그거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다른 연구에서는 4년에서 5년 뒤에는 제주도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방출 뒤 2년 뒤에는 극미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정답은 없구나, 좀 불안하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영향이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것도 악재가 될까? 프리고진이 어제 죽었습니다. 사고라고는 하지만 이거 그냥 사고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고진이 이끌던 용병기업인 바그너 그룹에서는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쉽지 않겠죠. 대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리고진은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 회장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달에 러시아로 갑자기 진격하던 위화도 회군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자는 그때 끝까지 갔어야지 안 죽지라고 말을 하고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혹시 주변에 주택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 소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택연금 대출 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가능 주택 상한 공시 가격도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 수령액이 늘어나겠죠. 276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이제 내가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내가 죽을 때 이 집 들고 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대략 시세 17억 아파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정부는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면서 14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청약통장 혜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1년쯤 되었을까요? 부동산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고금리가 지속되며 정기예금은 뭐 4%, 5%, 많게는 6% 이렇게 주는데 청약통장은 그나마 올린 게 2%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아파트 가격 보니까 쓸 데도 없고 그냥 고금리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해지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보유기간 절반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합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만점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동점일 경우에는 장기 가입자일수록 당첨이 유리하도록 바뀌었으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앞으로 만 14세부터 납입기간과 금액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찍 들수록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말소득공제 한도도 96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높이며 금리도 2.1에서 2.8%, 청년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4.3%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혜택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언젠가는 또다시 부동산 붐이 오겠죠. 아무리 늦어봐야 10년 안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러한 청약통장이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그냥 최소 정도는 당연히 챙겨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만 34세 이하 제한. 자, 얼마 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이 없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그때 주담대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힌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인지 카카오뱅크에서는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50년 만기 상품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이 가능하며 45년 만기는 만 35세에서 39세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NH, BNK 경남은행은 판매를 중단한 바 있고 대구은행과 수협도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많은 은행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 34세가 안 되는데 50년 만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임시 공휴일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기실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주식시장이 쉬니까요. 어쨌든 10월 2일날 임시 공휴일 추진 소식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디폴트 값으로 28, 29, 30 추석 3일 쉬고 그리고 1, 2 쉬고 마지막 3일 개천절까지 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 가장 좋아하는 곳은 관광과 유통인데 저 기릿은 이번 연휴 때 뭐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늘린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준을 늘렸다고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9명에서 40명까지 고용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2배가 늘어난 18에서 80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인원을 늘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력난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20년에는 3만 개이던 빈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기준 5.7만 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력난이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준 인원을 늘리고 택배, 상하차 등의 업종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걸그룹. 하이브와 유니버셜 뮤직이 손잡고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오디션에 12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후보들은 12주의 경쟁을 거치고 생방송을 통해 최종 데뷔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경쟁되는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뉴진스와 르세라핌으로 걸그룹의 입지도 다지고 있는 이 하이브 이번 글로벌 프로젝트도 성공적일지 한번 또 팬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한다.
현대차, 삼성, LG, 포스코, SK 5대 그룹의 반기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R&D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상반기 3조 7천억에 대한 규모를 투자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9%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R&D 규모를 늘릴 수 있던 건 당연히 매출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버니까 또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인해 증권가는 현대차 그룹이 25년만 되면은 5조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봤다시피 현재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좋게 본다고 하죠. 실제로 주가 흐름도 계속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탕 대신 제로. 국내 설탕의 원재료 원당 수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원당의 수입량은 9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나 줄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설탕이 왜 수입이 줄어드나 봤더니 바로 제로 열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이 이렇게 줄어드는 동시에 대체 감미료 에리스리톨의 수입량은 작년에 4,379톤인데 이는 2015년 대비 7배나 증가한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당의 국제 시세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설탕을 수입하기에는 뭔가 좀 부담되는 그런 현상도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는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하는 물량도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메이플 M 중국 매출 3위. 지난 8월 17일부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넥슨의 메이플 M이 중국 앱스토어 매출 3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출시 다음날 4위를 달성하고 일주일 만에 3위를 기록한 거라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인기 게임이 왕자 영요 그리고 화평 정령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게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넥슨 게임즈의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커지는 브릭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브릭스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가입을 승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여기에 6개국이 더해지며 11개의 나라가 함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라를 딱 보면은 미국의 반대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이 와중에 인도가 있다는 게 뭔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브릭스가 산유국까지 품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끌시끌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브릭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신흥국가 개도국의 목소리만 높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